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기 신동현이고 오늘 CNN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면 일단 우리가 왜 CNN을 쓰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아키텍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구성 요소인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풀링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CNN을 이용해서 만든 모델들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컨볼루션을 왜 쓰는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될 텐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딥러닝을 할 때 이미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처음 봤을 때 바로 딱 설명하기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숫자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면은 일단은 이미지는 3개의 RGB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픽셀마다 R값, G값, B값이 다 있고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색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RGB 값의 채널이 있고 그리고 가로 세로 값이 있겠죠. 가로 세로 픽셀 값이 있어 그 3가지 축이 이미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3차원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그걸 컬럼 로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파이토치에서는 채널 RGB 값을 갖고 있는 채널을 가장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높이 그리고 가로 형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RGB 값이 각각 0에서 255까지 있는데 이걸 정규화를 해줘서 0에서 1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가장 진한 게 빨간색이 1값이고 초록색이 진한 게 1값 그리고 아예 없으면 0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흑백 이미지라면 RGB 값이 없겠죠. RGB 값이 없고 검은색에서 흰색까지의 그 정도만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채널이 한 개로 간주를 해서 1 곱하기 H 곱하기 W 차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뉴럴넷을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미지 분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딱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네트워크를 거쳐서 그 이미지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느냐 이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배 사진이 들어오면 배에 속할 확률, 다른 거에 속할 확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쓰이는 건 여기 보이는 시파10이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일단 저기 10이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10가지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각 클래스마다 6,000장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갖고 있습니다. 각 이미지는 가로 세로가 32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때문에 좀 간단한 많은 연산이 필요하지 않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에 배웠던 MLP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텐데 MLP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MLP를 보면 각각의 모든 피처에 대해서 모두 연결해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거 볼 수 있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X1이 H1에서 H5까지 다 연결이 돼 있고 나머지 피처들도 다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도 하고 dense 레이어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지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지는 3차원 데이터인데
어, 우리가 방금 봤던 시파10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예로 들어보면 얘는 가로 세로가 32고 그리고 채널이 3인 이미지입니다. 이걸 다 곱해주면 3072개의 피처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 픽셀의 RGB 값이 하나의 피처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3072개의 그 특징을 받아서 아웃풋으로 결국 10개의 클래스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딱 봐도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각각 픽셀 하나하나마다 모든 레이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픽셀 값이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자세한 건 뒤에서 얘기하고 방금 그거는 뭐 32 곱하기 32였지만 다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150 곱하기 150도 있고 뭐 더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150 곱하기 150 데이터 이미지만 해도 아까는 뭐 만 정도였지만 여기에서는 뭐 6만이 넘는 그런 많은 피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오버피팅이라는 건데 오버피팅은 너무 파라미터가 많을 경우에 이 모델이 그 패턴을 기억해서 모델 데이터의 그 정보를 외워버려 가지고 답을 맞춰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델의 파라미터가 너무 많을 때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 때문에 MLP를 쓰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는 이미지 자체에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지는 2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에 속하냐 아니면 인접한 부분에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걸 가지고 구조적인 정보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MLP를 이용하려면 어쨌든 피처를 쭉 나열을 해서 일자로 나열을 해서 걔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미지에서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정보가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고 이 장점은 공간적인 정보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고 또 파라미터 수를 훨씬 줄여서 계산량이 많이 들지 않을 뿐더러 훨씬 오버피팅에 강건한 그런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컨볼루션이라는 건 만약에 공대에서는 아마 배울 텐데 일단 합성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그 두 함수가 있을 때 그게 겹치는 부분을 곱해주는 뭐 쭉 가면서 곱해주는 그런 건데 이 정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따왔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연산처럼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해서 필터나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파라미터를 공유하면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부분 지나가면서 계산을 하는 게 CN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큰 파란색이 이미지고 위에 있는 게 그 커널 혹은 필터입니다. 이 커널 혹은 필터가 저기 왼쪽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동하면서 저기 그림자 진 공간 안에 있는 그런 픽셀들만 가지고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은 쭉 이동하면서 계속 공유가 되고 네, 모든 이미지에 끝날 때까지 계속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MLP하고 CNN의 구조를 좀 비교한 사진인데 첫 번째가 MLP죠. 그래서 인풋 레이어에 있는 피처들을 가지고 모든 피처들을 가지고 하나씩 노드를 만들어서
히든 레이어 1을 구성하고 쭉쭉 가가지고 아웃풋 레이어까지 가게 됩니다. 반면에 CNN은 저렇게 2D 이미지를 그대로 형태를 복원해서 필터를 적용하면 그대로 2D 형상은 구조는 보존이 된 채로 채널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널을 저렇게 늘려가지고 점점 길게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MLP를 적용해서 마지막 아웃풋, 아까 클래스 예측과 같은 아웃풋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작동하는 방식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 저기 보이는 인풋이 이미지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자체에서 RGB 값이 있고 그 값들이 0에서부터 1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0, 1, 2, 3, 4, 5, 6, 7, 8로 된 채널이 한 개짜리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미지에 대해서 커널이 저기 보이는데 0, 1, 2,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널은 우선 여기 이미지의 왼쪽 맨 위에부터 곱해줍니다. 각각 요소별로. 그러면 여기서 0과 0이 곱해지고 1과 1이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에 맞게 곱해져서 이렇게 곱해진 값이 하나로 나와서 이렇게 19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하나 곱해지고 하나 내려와서 이렇게도 곱해지고 이렇게도 곱해지면 저기 나오는 아웃풋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D 구조를 유지하면서 크기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똑같은 이야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필터가 저기 왼쪽 맨 위에 빨간색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잠시만요. 뒤로 가는 게 네, 이렇게 커널을 거쳐서 특징을 뽑은 특징을 뽑은 결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D 차원을 유지하면서 2D 구조를 유지하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피처 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인풋에다가 커널을 적용해서 나온 오른쪽에 빨간색이 피처 맵이고요. 그리고 리셉티브 필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커널이 적용되는, 필터가 적용되는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지고 반복해가지고 피처를 뽑게 될 텐데 반복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특정 구역에 있는 특징들만 반영을 하겠죠. 왜냐면 맨 처음 리셉티브 필드가 그냥 필터 크기 자체니까. 근데 그렇게 뽑은 피처들을 한 번 더 필터를 적용해주고 여러 번 적용을 해주면 점점 얘가 반영하는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알아낸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뽑은 그런 피처들은 좀 지역적인 특징,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라던가 아니면 색깔의 갑작스러운 변화라던가 이런 거를 감지하는 특징이 나오게 되고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경계선이나 이런 것들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표현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왜 경계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예시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피처들을 한 번 더 필터에 통과를 시켜서
좀 더 전역적인 특징을 뽑아내면 좀 더 복잡한 특징들이 추출이 되는데요. 그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입니다. 뭐 이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뭐 형태라던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 추상화된 점점 넓은 범위를 보는 특징을 추출해 나가면서 나간 후에 MLP를 통과시켜서 네, 클래스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액티베이션의 활성화 함수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전에 강의에서 다들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는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함수 역할이 비선형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형 연산이기 때문에 비선형성을 추가시켜줘야 되어서 각각의 피처마다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미지 크기가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터를 5 곱하기 5 곱하기 3짜리를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때 필터를 6개를 적용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터의 개수가 다음 차원의 채널 수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레이어의 채널 수는 6개가 됩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여기 부분이 6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필터의 채널 수는 그 필터가 적용되는 부분의 채널 수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과 3으로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레이어에서도 이 채널 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채널 수가 6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여기도 6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5 곱하기 5 곱하기 6짜리 필터를 10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10개를 적용하면 다음 레이어의 그 채널 개수가 마찬가지로 10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추상화된 특징을 뽑고 네, 쭉 뽑게 됩니다. 이 계산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뎁스입니다. 뎁스는 이제 채널을 말하는 건데 저희가 그 아웃풋의 채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필터의 개수를 조정을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물론 이제 필터의 채널 수는 인풋의 채널 수와 같아야 되고요. 필터의 개수는 아웃풋의 채널 수와 같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스트라이드인데 스트라이드는 그 필터가 얼마 정도 가면서 계산을 하냐 이걸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에 걸로 네, 그래서 이 뎁스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 보시면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의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했을 때 보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6이 나왔죠. 이렇게 만들게 되려면 필터를 6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도 방금 설명드린 걸 좀 보충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스트라이드가 1일 때
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걸 보실 수 있고, 스트라이드가 2일 때는 오른쪽으로 2칸 가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2칸 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아웃풋이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면 무조건 크기가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 여기 계산 결과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풀링은 방금 한 것처럼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목적은 이 사이즈를 줄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를 저희가 큰 상태로 유지를 계속하면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연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뭐 너무 민감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저희가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좀 더 민감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풀링입니다. 일단 풀링은 보통은 맥스 풀링을 쓰는데, 맥스 풀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필터를 똑같이 적용해서 다음 아웃풋을 만드는데, 다만 이제 특정한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곱하기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리셉티브 필드 안에 있는 가장 큰 값을 가지고 그냥 떼오는 그런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에 저 2 곱하기 2 맥스 풀링이 적용이 되면 0, 1, 2, 3, 0, 1, 3, 4의 4개 값 중에 가장 큰 4가 적용이 돼서 아웃풋의 저 파란 부분에는 4가 나오게 되고, 이게 스트라이드 값에 따라서 적용이 돼서 저렇게 줄어든 아웃풋 크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필터 크기랑 이 스트라이드 수랑 같게 해서 겹치는 부분 없이 저렇게 뭐 주황색, 회색, 파란색, 노란색 나눠지게 풀링을 적용을 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원래 기존에 4 곱하기 4였던 그 이미지 사이즈가 2 곱하기 2로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CNN에서 쓰는 좀 여러 가지 테크닉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일단 왜 쓰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레이어마다 레이어의 매 스텝마다 이제 아웃풋의 분포가 다르게 되는데, 이를 맞춰주자는 게 취지입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뭐 그거의 이점은 일단 뭐 수렴이 빨라진다 정도가 있겠고요. 이게 없다고 해서 막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이제 드랍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정한 파라미터를 좀 비활성화시켜서, 학습 단계에서 비활성화시켜서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 저희는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만 뭐 여기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첫 번째 레이어가 있고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가 있는데, 두 번째 레이어는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을 받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습이 진행되면서 첫 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바뀌게 되고, 이게 매번
두 번째 레이어로 전달되는 그 분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레이어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첫 번째 레이어에서 들어오는 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간주를 해야 되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분포를 정규 분포로 일괄적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유는 매번 들어올 때마다 배치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정규화를 해주기 때문에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 말고도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다 대부분 방법의 차이고 목적은 뒤에 레이어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 이야기했던 얘기인데 첫 번째 스텝에서는 분포가 저희가 데이터의 분포니까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있겠죠. 뭐 변하지 않고 계속 학습할 때마다 똑같이 있을 텐데 만약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가 변하게 돼서 첫 번째는 이런 분포였다가 두 번째는 이런 분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레이어가 헷갈릴 수 있어서 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드랍아웃이라는 방식인데 얘는 학습 과정에서 일정 특정한 뉴런을 비활성화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CNN 말고 뭐 그냥 일반적인 MLP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첫 번째 피처들이 있을 때 다음 레이어의 모든 노드에 피처들이 각각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특정한 노드들을 비활성화시키고 남아있는 노드들로만 구성을 해서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모델이 모든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정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지 않은 그런 모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드랍아웃을 적용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뭐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두 개가 비활성화된 이런 모델로도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비활성화된 걸로도 같은 결과를 내도록 이렇게 학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모델이 협력해서 만드는 앙상블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좀 할 텐데요. 일단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웨이트가 모든 피처에 대해서 각각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같은 웨이트를 공유해서 그 같은 필터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쭉 훑으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쉐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 오버피팅이 방지되고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도 뭐 오버피팅 방지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처를 수출할 때 저희가 필터를 가까이 있는 것끼리 모아서 적용을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가까운 것들끼리 연관이 있다고 이미지에서 가까운 것들끼리 연관이 있다는 그런 지식을 반영을 한 설계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 자체에 이런 우리의 기존 지식 혹은 이제 편향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고, 얘는 CNN에서는 이제 뭐 가까운 것들끼리 연관이 있다 이거지만 뭐 다른 모델에서는 다른 식으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뭐 가까운 것들끼리 연관이 있다라는 로컬리티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CNN에 적용된 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인바리언스라는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을 가지고 만든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아마 가장 최초의 CNN 모델일 텐데, 나온 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1900년대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얀 르쿤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만들었는데, 얘는 먼저 28 곱하기 28 이미지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아마 흑백이어서 28 곱하기 28 곱하기 1짜리 이미지일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28 곱하기 28 곱하기 6짜리 피처를 뽑아내고, 거기서 풀링을 적용해서 14 곱하기 14로 4분의 1로 줄이게 됩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컨볼루션을 적용하면 10 곱하기 10이 되고, 여기서 필터 개수를 조절해서 그 채널 수가 16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풀링을 적용을 해서 5 곱하기 5 그리고 채널 개수는 16짜리인 그런 특성을 뽑아내게 되고, 결국에 이렇게 나온 그 피처들을 일렬로 이렇게 쭉 늘어나서 그 다음에 MLP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그 10짜리 결과값을 내게 됩니다. 네, 여기서 10이라는 거는 이 모델에서 했던 게 숫자 구분하기였거든요. 그래서 0에서 9까지 그걸 구분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아웃풋이 10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르넷 5라는 그런 모델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뭐 얘도 크게 차이는 없고 이제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델입니다. 네, 르넷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구분하는, 흑백 이미지에 대해서 숫자를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에 머물렀는데요. 이게 왜 거기에 정도의 한계가 있었냐면, 우선 이 모델 자체가 너무 작았습니다. 실제로 이미지는 32 곱하기 32도 잘 없고, 그리고 훨씬 복잡하고 그 특징들도, 추출해야 되는 특징들도 훨씬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용하기에 너무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나중에는 알렉스넷이라는 게 등장해서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이게 가능해졌는데, 어떤 부분이 발전했는지 네,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그 숫자 구분하는 걸 넘어서 저희가 실제 이미지들에 대해서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c파10을 넘어서는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얘는 데이터가 100만 장 이상 있어서 엄청 큰 데이터셋이고, 그만큼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라벨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이미지들이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방금 그 큰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가능했습니다. 옛날 르넷 시절에는 이렇게 큰 데이터가 없어서 뭐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리고 이 큰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이 GTX 580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안 좋은 그래픽 카드지만 예전에는 이게 전에 하드웨어에 비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된 거였기 때문에 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알렉스넷이 이미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미지 분류에 성공을 했냐? 우선은 아까 레이어가 5개짜리이던 르넷에 비해서 훨씬 깊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이 르넷이고 오른쪽이 알렉스넷이거든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훨씬 많고 네, 차원도 훨씬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훨씬 잘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거는 뭐 디테일에 관한 문제지만 르넷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를 썼던 반면에 여기 알렉스넷에서는 렐루를 썼습니다. 아마 저번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렐루는 특징이 시그모이드는 좀 수렴이 느리고 렐루는 수렴이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결국에는 구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기울기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의 기울기가 매우 작죠. 여기 쪽으로 더 가면 더 작게 되고 그 이유로 기울기가 거의 0이 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매우 느려지고 네, 매우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렐루는 기울기를 모두 1로 맞춰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렐루가 수렴이 빠르게 됩니다. 뭐 알렉스넷이 이렇게 깊은 뉴럴 넷으로 깊은 CNN 네트워크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이후로도 점점 더 좋은 모델들이 등장했는데요. 그 특징들은 결국에는 얼마나 더 깊게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미지가 좀 이상한데 오른쪽부터 예전 모델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쉘로우 모델이라고 하는데, 쉘로우 레이어라고 하는데 뭐 한 단계짜리 레이어였고, 점점 갈수록 뭐 알렉스넷은 8개 레이어, 그 다음에 VGG는 19개, 그리고 마지막에 레즈넷에는 152개 레이어로 최대한 깊게 해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VG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대한 깊게 만든 건데, 뭐 이게 깊게 만든 것도 그냥 냅다 깊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나름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3 곱하기 3을 2개를 적용할 것이냐, 5 곱하기 5 1개를 적용할 것이냐에 관한 설계에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3 곱하기 3의 컨볼루션을 2번 적용하는 게 5 곱하기 5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더 좋은 성능을 가지면서도 더 적은 리소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서 이렇게 최대한 작은 컨볼루션 필터를 이용해서 더 깊은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좋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네, 이게 3 곱하기 3과 5 곱하기 5의 차이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3 곱하기 3을 2번 적용하면 결국에는 3 곱하기 3짜리 아웃풋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 곱하기 7에서 적용했을 때 5 곱하기 5도 결국에는 결과값이 같으니까 저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3 곱하기 3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구글넷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구글넷은 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적용한 게 3 곱하기 3 필터에서 나오는 특징들과 5 곱하기 5 필터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설계고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좀 그걸 다 같이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자들이. 그래서 그 각각 적용을 한 다음에 그 결과들을 합쳐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덕분에 성능이 향상이 됐다고 나와 있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적용을 다 해버리면 너무 계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테크닉을 하나 사용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채널을 축소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웃풋의 채널 개수는 필터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터의 개수 컨볼루션 1 곱하기 1 컨볼루션의 필터 개수를 조절을 해서 차원 축소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필터를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합쳐주는 식으로 여기서는 다양한 필터 사이즈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온 게 22개 레이어 정도였는데요. 레지넷은 여기서 더 늘리기 힘들었던 거를 파격적으로 152개 레이어까지 늘리게 됩니다. 우선 너무 깊게 만들 수 없었던 이유가, 무한대로 깊게 만들 수 없던 이유가 저희가 MLP를 했을 때도 아시다시피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체인룰을 이용해서 한 레이어씩 거슬러 올라오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거슬러 올라오는 과정에서 각 기울기들을 전부 다 곱해주다 보면은 이게 너무 작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베니싱 그레디언트 아니면은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레지넷에서는 이거를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레이어를 뛰어넘는 그런 경로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구조로 레이어 안에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하나 있고 같은 값이 레이어를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에 그대로 더해지는 그런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레디언트가 깊게 되더라도 그레디언트가 소실되지 않고 잘 처음 파라미터까지 잘 전달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레지넷에서는 이거 덕분에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152개 레이어까지 늘리게 됩니다. 네, 이게 전반적인 구조고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뛰어넘는 구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깨졌는데 저희가 지금에 와서는 사실 CNN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건 아마 다음 강의에서 배우실 건데, 트랜스포머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실 CNN은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CNN만의 장점이 있는데요. CNN은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훨씬 가볍습니다. 연산량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파라미터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적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트랜스포머보다 좀 못한다는 거겠죠. 데이터가 지금 아주 많은 데이터로 보통 학습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럴 때 CNN 구조 자체가 그런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이기에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트랜스포머는 CNN에 비해서 훨씬 잘하는 대신에 연산이 오래 걸립니다. GPT에서도 보면 이미지 넣었을 때 처리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죠.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가 훨씬 무거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 저희가 이제 파이토치로 르넷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르넷은 아까 간단하게 좀 지나가면서 보시긴 했겠지만 구조가 일단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풀링, 그 다음 컨볼루션, 그 다음 풀링, 그 다음에 이제 FC 레이어, 얘는 MLP를 말하는 거고요. FC 레이어 세 개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드는 클래스가 이렇게 컨볼루션 2D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인 채널, 아웃 채널, 이제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패딩인데 아까 배웠던 요소들이죠. 네, 요거에 맞게 작성을 해주고 중요한 거는 들어오는 차원, 나가는 차원을 레이어들끼리 잘 계산을 해서 잘 호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맥스플링을 해주는 맥스풀 2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커널 사이즈를 파라미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스플링은 기본적으로는 스트라이드가 커널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겹치지 않도록 그 각각 적용을 할 때 겹치지 않도록 진행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니어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아마 전에 하셨을 텐데 뭐 들어가는 채널 수하고 나가는 채널 수만 지정을 해주면 알아서 연결해서 노드끼리 연결해서 아웃풋을 뱉어줍니다. 네, 그래서 구현을 하게 된다면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네,